지금 우리 시장, 반도체만 미친듯이 달리고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로 모든 게 비싼데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버블이다, 곧 폭락한다, 매일같이 들리는 그 말. 저는 이런 시장에서 70년대를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AI장이 왜 반짝 상승장이 아니라 근 100년 만에 돌아온 2030년대까지 이어질 장기 사이클인지 그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그냥 스킵하신다면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이런 거대한 사이클의 정체를 모른 채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80년대 한국 증시가 미친듯이 오른 진짜 이유는 3저 호황이었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하지만 지금은요? 정반대입니다.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거의 모든 통화가 고환율이에요. 배경이 정반대인데 어떻게 지금 80년대를 그대로 기대하느냐, 이게 문제죠. 제가 보는 포인트는 80년대 3저 호황의 바로 직전에 지금과 똑같은 395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70년대예요. 오일 쇼크가 2번이나 터졌던 그 시대.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겪는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는 80년대 대불장의 반대가 아니라 대불장으로 가기 직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터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년대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통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올 환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1971년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해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맺고 있던 금태환제를 정지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거의 화폐개혁 수준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의 돈의 질서를 떠받치던 기둥, 즉 달러는 금이다라는 약속이 깨진 거예요. 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무리한 달러 확장이 한계에 부딪힌 결과였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더 불안정해지고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70년대 내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죽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에 시달리게 됩니다. 70년대 미국의 경제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아마 미국은 이 10년에서 평생의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이 시기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고도 성장을 질주하고 있었는데 닉슨 쇼크로 달러가 폭락하자 엔화가 절상되기 시작합니다. 강해지는 엔화가 나중에 일본 버블의 씨앗이 되죠. 1972년에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달성합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역설적으로 달러의 확장 때문에 주가는 나쁘지 않았어요. 당시 미국 시장을 지배한 건 니프티 피프티 장세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50개 기업은 그냥 사서 영원히 들고 있으면 된다는 믿음이었죠. 이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주식은 워렌 버핏의 사랑이기도 한 코카콜라였어요. 코카콜라, IBM, 맥도날드, 폴라로이드, 디즈니 등 미국인의 사랑을 받는 50종목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 50종목 평균 PER이 1972년 말 무려 40배가 넘었습니다. 시장 전체 PER이 18배 정도였는데 말이죠. 인기 종목에만 돈이 쏠리는 시장,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지금 반도체 대형주에 돈이 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해 일본에서는 다나카 총리가 그 유명한 일본 열도 개조론을 내세웁니다. 신칸센, 고속도로, 신도시 등 일본 전역의 인프라와 건설, 부동산 붐이 일었어요. 그 결과 니케이 지수는 1972년 한 해에만 약 92%, 즉 거의 2배가 뛰는 대상승장을 만듭니다. 1972년 미국과 일본은 동시에 천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 전쟁이 터집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분쟁처럼 이 싸움은 50년 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는 이스라엘을 지원한 나라들의 석유를 무기로 씁니다. 감산과 금수 조치죠. 그 결과 배럴당 약 3달러였던 유가가 11달러까지 거의 4배나 폭등합니다.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1973년 1월
1051포인트를 찍었던 다우지수는 1974년 12월 577포인트까지 추락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약세장이었어요. 미국에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터져버립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하게 되죠. 물가는 뒤집어지고 경기는 침체되고 주가마저 빠지는 그 당시는 그야말로 지옥의 경제였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과 한국은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일본은 물가가 20%대로 폭등하면서 화장지 사재기 같은 패닉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잘 나가던 니케이 지수도 당연히 폭락했습니다. 가장 변동성이 컸던 나라가 아마 일본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당시엔 아직 코스피가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1980년에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 전신인 종합지수도 30%가 하락하고 그중 운송 섹터는 마이너스 80%를 기록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배도 차도 못 움직이니까요. 물가는요. 한국의 1974년도 도매물가 상승률은 무려 40%였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전기요금까지 30%나 뛰던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 시절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주가는 모두가 1974년이 최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통의 경제 1부입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의 상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974년의 최악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강제상장 조치를 낳았고 1975년부터 한국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었는데 경제성장의 경고등이 켜진 정부는 묘수를 둡니다. 대중동 진출.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중동에서 대형 건설 계약을 따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일머니로 넘쳐나던 중동에 우리는 사람과 기술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건설업종 지수가 3000%가 오르는 대폭 등장이 펼쳐집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또 한 발 빨랐습니다. 일본은 이때부터 자동차의 시대를 엽니다. 오일 쇼크로 기름값에 민감해진 미국 시장에 연비 좋은 일본 수용차가 파고든 거죠. 토요타, 혼다가 미국에서 달러를 쓸어담기 시작해요. 한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20%를 일본이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끝내고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눈을 베트남에서 중동으로 돌려 산유국 개발에 나서죠. 증시는 1974년 바닥을 찍고 반등합니다. 1차 오일 쇼크가 진정되면서 유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물가가 잡히고 주가는 다시 최고조로 향해요. 미국 다우지수는 1976년에 고점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건설주 폭등이 이어졌죠. 자동차를 팔던 일본은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진출합니다. 이 당시 개인용 컴퓨터, PC가 막 개발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어요. 일본은 D램 강국으로서 반도체 수출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동차에서 반도체로 이어지는 일본의 산업 사다리, 이게 80년대 일본 버블의 진짜 엔진이 됩니다. 한국은 중동 건설 붐이 너무 뜨거워져 증시는 과열됩니다. 결국 사상 처음으로 주가 동결 조치가 내려져요. 한국 종합지수의 고점은 197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고점에는 항상 신호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중동 건설 주도주들이 이란의 정세 불안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고점의 전형적 시그널인 유상증자 폭증이 나타납니다. 돈 들어올 때 무리하게 끌어모으려는 거죠. 천장이 가까웠다는 신호였습니다. 1979년 또다시 지옥이 시작돼버립니다. 이란에서 친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의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차 오일 쇼크 이후 유가는 크게 내리진 않은 상태였는데 이란 혁명으로 다시 2배가 뛰어버립니다. 1980년 4월 유가는 배럴당 39달러. 당시 사상 최고가를 찍습니다. 1972년 3달러에서 8년 만에 10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전 세계가 다시 패닉에 빠집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는 다시 물가 폭등이 이어졌고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시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초강수를 둡니다.
기준금리를 최초로 20%대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기를 일부러 꺾어서라도 물가를 죽이겠다 라고 한 볼커 쇼크였습니다. 그야말로 물가 쇼크의 금리 쇼크였죠. 한국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있던 한국의 건설주들은 마이너스 70% 정도 폭락을 합니다. 중동 일감도 막히면서 일부 기업은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잘 나가던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물가 상승률은 30%대였습니다. 1980년대는 바로 이 초유의 사태들을 모두 겪고 세계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삼저호황의 대불장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1차 오일쇼크 때 가장 세게 맞은 것 때문인지 2차 오일쇼크 때는 가장 흔들리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수출할 제품들이 넘쳐났으니까요. 고유가 고금리 속에서도 팔 게 많은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70년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시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의 상황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70년대 두 번의 지옥은 모두 중동발 원유가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을 둘러싼 긴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중동의 갈등은 한 번씩 시장을 흔듭니다. 다만 지금은 종전 협상 국면에서 원유가 비교적 안정됐고 우리나라는 방산과 반도체 파워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의 협조를 받아 원유 수급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기에 수급이 다시 막히면 납기를 맞춰 만들어야 할 반도체 변압기 등 일정의 차질이 생기고 주가 급락 가능성은 늘 남아 있습니다. 70년대의 미국, 한국, 일본은 오른 섹터도 시점도 모두 달랐습니다. 미국은 니프티 피프티, 한국은 중동건설분,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 저는 지금의 한국이 수출할 게 정말 많았던 7, 80년대 일본과 닮았다고 봅니다. AI 제국에는 반도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인 전력, 공조, 건설, 원자력, 통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피지컬 AI, 전기차와 휴머노이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도체만 달리고 있어요. 그건 이 흐름이 그만큼 거대한 사이클의 초입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다음 데이터 센터에서도 전기차 로봇에서도 한국 기업이 필요합니다. 7, 80년대 고도성장으로 버블을 만들었던 일본의 자리에 이번엔 한국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가 고유가 고금리로 고통받아도 그 당시 일본처럼 팔 제품이 많으면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고가 안정되는 순간 주가는 더 큰 탄력을 받게 되죠. 지금은 고금리라 전 국민이 주식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포모와 의심이 공존하죠. 하지만 어떤 트리거, 어쩌면 한 번의 위기로 고금리가 풀리는 순간이 온다면 그땐 코스닥의 거품을 넘어 코인 시장에까지도 돈이 흘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AI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동 건설붐 때 대표 건설주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면 지금 AI 시대의 한국 반도체는 그보다 더 큰 기회를 맞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던 코로나장은 AI장에 비하면 미니 상승장 정도였다 생각합니다. 이번 사이클은 2030년대까지 이어지는 크고 아름다운 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극한 환경에서도 오르는 장입니다. 미국의 TGA 잔고는 여전히 쌓여있고 MMF도 역대급 수준이에요. 미국은 아직 제대로 돈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위기가 와도 쓸 카드가 있다는 뜻이죠. 70년대 한국은 3년간 건설주만 폭등했습니다. 건설 섹터 전체가 30배가 되고 거래 대금의 절반이 건설주였을 정도로요. 지금과 똑같죠. 반도체 대형주에만 돈이 쏠리니 비정상이다, 폭락이 머지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AI 제국의 부품이자 핵심 소재입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원자재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AI 제국은 반도체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님을 기억하세요. 석유 에너지 기반의 세상에서 전기 기반의 세상으로. 저는 지금이 인류의 세 번째 세상을 건설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AI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920년대 버블과 고점의 징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